그리고 꼭 빨리 학교에 가셔서 효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험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합격하는 거예요. 박사 되려고 많이 공부 많이 전혀 중요치 않아요. 시험장에서 합격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걸 찍어야 될지를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모르면 어떤 과목에서 모르면 찍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잘 찍어서 합격하나 공부 많이 해서 합격하나 다 똑같습니다. 제 평소에 나보다 점수 잘 안 나왔는데 시험장에서 더 나왔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탈락 안 시키잖아. 합격시킵니다. 자, 거기 이제 쌤 26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 26번. 자, 우리가 원래 이제 공부할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필요도 없는데 한국 교육사 하면 이렇게 쭉 정리를 쭉 했을 때 어떤 걸로 정리해야 되냐면 이제 시대별로 일단 구분하고 이를테면 삼국, 고려, 조선 이렇게 한 뒤에 원래 이제 구분한다면 제도사하고 교육, 사상사. 제도사는 다시 학교제도, 그렇죠? 여기는 선발제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학교는 다시 국가가 세운 관학과 개인이 세운 사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쭉 보시면 이런 걸로 드릴 거야. 정리해서 드리면 이제 관학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성균관부터 쭉 있겠죠. 성균관, 사, 그 다음 향교 이렇게 봐야 서로 비교가 돼서 시험장에서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서원과 서당, 선발제도는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문과, 무과, 사부과, 그쵸?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다음 사상사는 성리학자, 실학자. 성리학자는 누구부터? 권근. 입학도서 썼으니까 권근, 그다음 이와 이이 이 정도 말해주면 돼요. 실학자로서는 유영원부터. 유영원, 그다음 그냥 중요한 사람은 정약용, 그다음 홍대영, 그다음 최한기. 뭐 이렇게 쭉 알아보면 되죠. 원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원래 국사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근대에서도 역시 제도사하고 사상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상가는 많이 외울 필요 없어요. 딱 3명만 외우면 돼요. 누구? 아주 학교 교육 사업에서 중요한 사람들. 누구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창호. 그렇죠? 도산 안창호. 그다음 오산학교에 세웠던 이승훈, 남궁업 이런 사람들 세 사람 기억하면 돼요. 제도사에서는 자 학교제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선발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선발제도가 과거제가 폐지됨으로써 근대에서는 볼 필요가 없죠. 1894년 과보개혁 때 과거제가 폐지되고 현대적인 공무원령으로 공무원을 뽑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역사는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역사는 1894년부터 있어요. 그럼 지금 100 몇 년 됐죠? 이게 그래서 근데 지금 공무원 선발한 걸 문제를 낼 이유가 없잖아. 이거 안 나와요. 그럼 학교제도도 크게 뭘 계기로 1894년을 계기로 과보개혁을 계기로 여기를 신식학교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 나온 학교로. 그러니까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를 내린 그 이전 학교를 신식학교.
그다음 그 이후 학교를 신학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식학교도 딱 이 관학과 뭘로 나눌 수 있겠어요? 사학. 그렇죠? 그러면 자 봐봐요. 관학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동문선, 유경공원, 연무공원. 근데 연무공원은 또 안 나와요. 군대 학교라. 군인 키우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동문선, 유경공원, 연무공원. 그럼 연무공원은 안 나오고 동문선이나 유경공원 나오는데 동문선은 그냥 쉽게 말하면 외교관 양성소예요. 갑자기 국가를 개방했어요. 국가를 열어놨어요. 막 밀려와요. 물밀듯이. 뭘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역관 양성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자 봐봐요. 원래 학교라면 교육부 소속이어야 돼. 외교부 소속이어야 돼. 학교라면 교육부 소속이어야 되는데 동문서는 외교부 소속이었어요. 외화문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렇지만 어떻든 이 통역관을 양성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시험에는 이제 주로 내죠. 주요 포인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남궁옥은 여기 이제 동문선 출신이에요. 유경공원은 이제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학교 그럼 유경공원밖에 없어요. 물론 잘 운영되지도 않았지만 유경공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 그다음 이제 사학은 여기도 사학도 여기서는 좀 나눠져요. 성교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그다음 자 우리가 이 뭐 민족계 그렇죠? 사학으로는. 근데 가보객 이전에 사학은 민족계 사학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외울 것도 없어요. 뭐 있었어요? 원산 학사. 원산 학사. 그러면 자 유경공원부터 시험에 나올 만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유경공원 나오겠죠. 그리고 희한하게 지방직에서는 이 근대를 많이 냈어요. 지금까지 쭉 3년간 보면 근대 쪽 문제가 항상 안 빠지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봐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 시험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낌이 좀 와요. 뭐가 좀 보여? 이 신학교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이제 교육국조서 이후에 많이 나온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자, 그냥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한성사범학교. 왜냐하면 서학교부터 근대식 학교를 배우려면 이제 서학교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필요하죠. 일단 선생님 학부가 필요하잖아.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 서학교, 그 다음 상공학교, 외국어학교. 외국어학교 왜 필요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외국이 미국만 온 게 아니라 러시아도 오고 중국도 여러 군데 다 오니까 중국이 옛날부터 좀 통용할 수 있었고 러시아도 그렇지만 다른 프랑스도 오고 여러 군데서 오니까 어때요? 언어가 굉장히 많아져 버렸죠. 그래서 그런데도 유경공원도 폐지돼 버렸어. 가보기 때.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어학교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 갑자기 물밀듯이 서양의 기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공학교 같은 게 상업이나 공업 이런 것들의 학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공학교 같은 걸 많이 세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가보기 이후에는 초등교육보다는 중등교육이 좀 더 강해져요. 강조가 돼. 그러다가 이제 이거 근대 끝나고 일제되면 일제는 우리나라를 뭐 시키고 싶었어요? 머리 좋은 인재 키우고 싶지는 않았겠죠. 우민화 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제는 초등교육에 강조점을 두죠. 이 부분만 조금 구별하시고 보시면 돼요. 유경공원 한번 볼까요? 거기 1886년 조선 정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게 1883 그다음에 1886 이 민족교육학교인 원산학사도 1883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연도 갖고 틀리게 하지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걸로는 틀렸다 하지 말고 이원 헬리팩스가 주무교사였으며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유경고원입니다. 옳지 않는 거. 자, 헬리팩스가 주무교사였으며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문선. 그렇죠? 그 다음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의 교사들이 영어로 사용할 신문물을 주로 가르쳤다. 맞죠? 정확히 맞게 이야기했고 정부 재정 부족을 이유로 1894년 폐교됐다. 이야기했죠. 이제 한번 유경고원의 모습을 볼까요? 유경고원은 자 자원과 우원으로 나누어져요. 뽑을 때. 그렇죠? 자원에는 어떤 사람이 왔냐면 관리들, 현직 관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님들 같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연수받으러 와요. 자원은 우원은 유생들. 그런데 메리트는 유생들한테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관리됐는데 별로 메리트 없겠죠. 근데 여기는 잘만 졸업하면 관리로 임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 이쪽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계판이죠. 그래서 자 이쪽만 나중에는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 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아직도 과거 신분제가 폐지되기 전이니까 여기 입학 자격 물어볼 때 아주 중요해. 입학 자격은 관리나 유생 중심이었지 양인이 아니죠. 이 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만 기억할게. 유경고원 나오면 포인트가 또 하나만 기억할게. 서양에 있어서 서양의 그 사상사 같은 경우는 교육하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세웠고 국가가 성리학적 질서가 있는데 유기가 있는데 만약 서양식으로 들어오면 왕의 권위가 완전 흔들리겠죠. 그래서 사상사 너네 하지 말고 그냥 기술이나 좀 가르쳐줘. 그 다음 너네 지리 우리 세계 지리 잘 몰랐잖아. 그럼 너네 살아온 역사 같은 것도 괜찮네. 그런 것만 가르쳐주지 이 사상 이런 것은 가르쳐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사 배우는 것은 상당히 여기같이 신문물만 거의 교육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쌤 거기 27번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정이 가보개혁 시기에 반포한 교육국조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교육국조서도 잘 나온 편이죠. 그래도 빈출되는 문제인데 초등단계 의무교육 시행할 것을 선언했다. 의무교육은 언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의무교육은 언제 이야기해야 된다? 일제까지도 의무교육 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미 군정기 와서 의무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을 이런 데 쓰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유교식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근대식 대학 아니죠? 없죠? 이제 성균관에서 변화는 줬어요. 그냥 그러면 봐요. 시험에는 크게 안 나오니까. 성균관을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문묘 기능을 당연히 근대 왔으니까 없애버렸죠. 옛날에 문묘하고 명륜 다 있었잖아. 강학공간, 향상공간.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강학공간만 놔두고 이걸 경학원으로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명해서 그냥 중등 정도 수준을 교육하는 그 정도로만 남겨뒀어요. 여전히 유학교육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 디귿 교육의 3대 강령으로 맞죠? 그 다음 과거 이 허명 실용교육 맞죠? 실용교육과 그래서 디귿과 리을 이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28번 구한말 고정이 선포한 교육국조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딱 봐도 어떻습니까?
덕체지. 제덕지가 아니라 덕체지. 자, 우리나라 개학의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재작년 지방직이었죠. 동문학은 통역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동문선을 동문학이라고도 하니까.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민간 신식 교육기관이다. 자, 일단 민간 신식 교육기관은 우리나라 최초는 민족기가 세운 원산 학사입니다. 그렇죠? 1883이고 여기 배제학당은 1883가 되죠. 자, 그 다음 유경공원은 엘리트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관립 신식 교육기관. 관립 신식 교육기관 맞죠? 신식 관립 교육기관 또는 관립 신식 교육기관 맞죠? 그 다음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무실력행을 강조했다. 안창호는 여기는 쌤 이것만 기억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학교를 세웠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안창호가 세운 학교가 점진학교하고 대성학교예요. 점진학교는 어떤 점에서 굉장히 유명하냐면 최초로 남녀공학. 그러니까 최초 남녀공학 그런 이 선교사들이 세운 것 같잖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남녀공학을 했을 것 같은데 천만에 맞았어. 최초의 남녀공학은 점진학교. 자, 여기까지 왔으면 근대야. 뭐 금방 또 끝나버렸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교육 이것도 정리는 두 문제 나왔는데 자 일제는 우리가 뭘로 정리하면 돼? 교육령으로 정리하면 돼요. 일제는 자 일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제는 우리가 1905년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통관부 시기에 통관부. 이건 우리 쌤들은 강의하기 편한 게 국사를 하고 있어서 통관부 시기.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이 일제 치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 1908년에 보통학교령을 내립니다. 보통학교령을 내려서 소학교를 뭘로 바꿔요? 보통학교로 바꿔요. 그렇죠? 그럼 왜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꿔요? 보통 사람. 그렇죠? 보통 사람이 다니는 학교? 보통학교. 소학교란 말은 왠지 중도 있고 대도 있을 것 같죠? 또는 중도 있고 고도 있을 것 같죠? 소학교라고 그러면 아주 정말 기본만 아주 적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꿈으로써 야 보통학교만 다녀도 뭐한다? 그럼 돼. 이런 느낌으로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느낌 좀 오죠? 그 다음 이제 보통 이 보통학교령을 1911년이죠. 제1차 조선교육령이 11년 맞죠? 제가 이거 조금 헷갈려요, 항상. 이게 사람이 처음에 한번 헷갈리면 계속 헷갈리죠? 이게. 그 다음, 이거 하면서 이때 내렸던 학교령을 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다 이제 들어가요. 그렇게 쉽게 해서 그 전에 했던 이 법령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정리된 법령으로 나오면 그 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꿨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틀렸냐? 아니죠. 이거 전체를 모였으니까 이미 나왔던 것들, 자잘한 것들 다 포함해서 규정했으니까. 그 다음 제1차 조선교육령은 어땠어요, 쌤? 우민화의 포인트를 찍고 수업 연함도 굉장히 막 줄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칭도 국어를 그 전까지는 조선어가 국어였겠죠. 일본어를 국어라고 부르고 국어교과표라고 하면 일본어 교과고 조선어 교과가
전엔 조선어가 국어죠. 조선어 교과가 이름 붙여서 이제 이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조선어 교과를 만들었고, 이게 1차 조선 교육. 그다음 수업 연화를 뭐였다고 그랬었어요? 다 단축시켰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다음 1922년 2차 조선 교육령을, 이게 시험에 좀 나와요. 1차는 이제 거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2차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왜 이때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919년에 뭐가 있었어요? 3.1 운동이 있었어요. 이러고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일본은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일어날 줄 몰랐어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통치하는데 이 내국 이제 다른 나라 뺏어서 통치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에게 회의책을 쓰자. 그렇죠? 그래서 회의책을 쓴 거죠. 회의책. 그래서 봐봐요. 어떤 회의책이에요? 일단 이 회의책을 좀 기억해야 될 게, 제일 첫 번째, 뭔가 도와줬다 하면 2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 보통학교 수업연화를 좀 늘려줘. 아, 그래? 좀 서운했니? 좀 늘려줄게. 두 번째,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허용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명칭이 같아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본 좀 적게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일본에는 소학교라는 명칭 그대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로 해서 우리는 보통학교 사용합니다. 그럼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여기도 우리도 소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칭이 두 개겠죠. 근데 어떻게 공학이요? 그런데 여기도 얼마나 희한하냐면, 공학을 허용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선어를 상용하는 자는, 조선어를 늘상 쓰는 사람은 보통학교 다니고, 자, 국어를 상용하는 자,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는 서학교, 중학교 이렇게 소학교로 다닐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는 크게 두 분류할 수 있겠죠? 일본인, 친일파. 친일파들이야 일본을 잘 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친일파가 조선이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허용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소학교, 보통학교라는 복선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일제 때는 복선형 학교 제도라고 이야기해요. 복선형은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 국어를 상용하지 못한 사람은 이쪽 일본어 학교로 다니지 못하겠죠. 전학하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은 복선형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여기까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조선을 필수 교과해줘. 필수 과목. 그렇죠? 조선을 이제 필수 과목. 조선을 너네가 반드시 배우는 과목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우리가 37년이죠.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중일전쟁. 그래서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내리고, 이때는 황민화 정책이라고,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조선교육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 쭉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일본은 중국하고 싸웁니다. 군인 부족하겠어, 안 부족하겠어? 부족하겠죠. 그렇죠? 이제 조선인도 보내야 되겠어. 보내야 되겠는데, 조선인을 보내기에는 위험하죠. 총을 누구한테 겨눌지 어떻게 알아? 조선인들은 총 주고 일본인한테 겨누면 어떡해? 그래서 니네나 우리나 같은 신민이다. 천황의 백성이다 해서 한국 신민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자, 조선경영은 어떤 거 하겠어요, 이제? 보통 학교를 이제 소학교로 일본식으로 이제 또 변화시켜 주겠죠.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이 명칭이 변화되는 게 여기 3차 때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고종이 했을 때는 소학교령 소학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1896년에는 소학교령이었으니까 소학교란 명칭, 1908년에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보통학교로 바꿔줬고 다시 3차 때 뭘로 들어온 거예요? 소학교. 그다음 1941년에 이제 한국 시민의 최정점인 아까 개인보다는 국민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영을 내리고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는 쭉 됐죠, 명칭. 두 번째. 자, 이제 이 창씨개명을 시킵니다. 여기는 이제 교육하고 관련 없지만 다 알죠? 창씨개명. 왜 창씨개명을 시켜? 이름이 다르고 그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겠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름까지 다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그래. 그러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어? 조선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당장 폐지하기에는 반발이 좀 심하겠죠. 그래서 조선어를 선택 과목, 수익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수의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뜻이야. 수의. 수익 과목화한다 또는 선택 과목화한다. 이해는 됐죠? 자,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아둬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941년 국민학교령 내리고 1943년 4차 조선교육령 때는 본격적으로 학도병까지 뭐 하려고 징집하기 위한 거니까 4차 때는 아예 조선을 폐지시켜버리겠죠. 자, 거기 일제강점기 제2차 조선교육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조선을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3년으로 정했다. 대학 설립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고등보통학교 3.1운동으로 표출된 판일관 무마하기 회책이었다. 근데 답은 몇 번? 2번. 수업연한이 느려졌다 그랬죠. 느려졌다. 그 다음 31번 일제강점기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920년대에 소학교를 말이 안 되죠. 국민학교로 개칭한 건 1941년. 그 다음 제3차 조선교육령식의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과 관련된 건 회의책이죠. 아까 대학 설립의 규정을 마련하고 22년에 했고 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운답니다. 자, 그 다음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2차 조선교육령식의 조선인의 보통학교의 재학생 수는 증가했다. 자, 전쟁 인력을 확보하고자 제1차 조선교육령식의 전시 1차가 아니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그렇죠? 자, 다음 최고권.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일교 맞고 자, 교관으로 교수와 훈도 맞고 성균과 마찬가지로 문묘와 악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4번 학교 유생들은 성균관 유생들 대상으로 거행하는 알성시, 황감제 향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어? 이거 한다고. 자, 알성시는 뭐 때문에 시험 보는 거야? 과거 시험. 이제 왕도 성략제 견제해서 공자묘에 가서 이 배양을 좀 해야 돼. 그럼 공자묘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자의 문묘가. 문성왕 묘라고 그랬죠. 문묘가 어디에 있어요? 성균관에 있으니까 왕 행차라는 거야. 성균관. 그럴 때 왕 왔으니까 과거 시험 보는 걸 알성시. 황감시는 황당해요.
제주도에서 귤을 가져오면 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귤을 유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시험 봤어. 그렇죠? 황당한 시험이죠, 진짜. 자, 그런 시험을 왕이 말썽을 하는데 향교에 있는 그 저기 있는 여기 인천에서 향교에 있는 사람이 다 올라가서 시험 받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사학생도들은 조금 가끔 와서 같이 시험 보는 게 또 있어요. 일등 알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학이 동아, 서, 남, 중이라고 그랬죠. 북하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성균관 가진 사학생들은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직소학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일부 봅니다. 과거 혜택을 같이. 그렇지만 향교는 전혀 혜택 보지 못하죠. 자, 2번 문제.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은 아까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느려졌죠, 지금. 그 다음,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그러니까 대학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까지 마련한 2차. 그렇죠? 뭔가 도와주는 거, 회의책 나오면 2차입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국학과 고려 국자가면 논어와 효경. 이건 이야기했죠. 그 다음, 개학에 설립한 우리나라의 관립신시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아까 지워버렸습니다. 아까 그대로죠. 세계 학교 다죠. 자, 우리나라 이 근대 초등교육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 설립되어 근대적인 초등교원을 양성하였다. 두 번째, 통관무식의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보통학교에서 소학교 말이 안 되죠. 통관무식의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바꿔졌죠. 아까 보통학교령 했으니까. 자, 통관무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905년에서 한일 병탄된 1910년 사이를 통관무식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소학교와 보통학교 수업연한 장의 차별이 없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차별이 있었다고 그랬고. 4번 2차 조선교육령에서 초등교육 명식,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그게 문과 잡과 3년에 한 번, 식년에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식년시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작과의 시험은 초시, 복시, 전시. 작과는 초시하고 복시만 있었다고 그랬죠. 뭐가 없었다? 전시가 없었다.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과거에서 수업과와 대과로 이루어진 것은 문과뿐이 없죠. 문과는 대과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문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걸 생진과라고 부르고. 근데 문과는 무슨 생진과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문과에서 쉽게 말해서 문과의 대과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과거에서 문과는 쉽게 말해서 이 식으로 하면 대과만 보고 둘 다 초시, 복시, 전시에서 이 전시는 임금님앞에가 간다고 그랬죠. 등급만 정합니다. 북사에서 다 배웠죠. 여기 33명 뽑고 여기 28명 뽑고 여기도 초시, 복시, 전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잡과는 초시하고 뭐만 있어요? 복시. 임금님 앞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서양교육 시작 봅시다. 소피스트들과 이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식과 철학에 관한 비교를 옳지 않는 것은, 자, 서양교육사는 우리 스님들이 서양사를 안 배웠으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서양사를 안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사를 쭉 한 번만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그 서양사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하고 비슷해요. 고대, 그 다음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냥 여기 묶어서 근대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고대는 뭐하고 뭐? 쌤 그리스하고 어떤 것만 보면 돼? 로마. 중세는 온통 신의 시대였죠. 중세는 완전히 교회 시대예요. 교회. 그래서 그냥 나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라 한다? 전기하고 후기. 그냥 유럽 일대가 그냥 다 교회야, 교회. 그렇죠? 그다음 근세는 15세기, 15세기, 16세기에서 보통 15세기에 나왔던 인문주의,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 우리가 종교개혁. 그런데 쌤 가끔 15, 16세기 종교개혁도 인문주의 일환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이건 명확한 구분이 아닙니다. 그다음 17세기는 실학주의. 그 다음 근대 오면서 18세기는 우리가 계몽주의. 그렇죠? 그 다음 루소의 자연주의. 19세기는 신인문주의. 이제 여기 이제 뒤부터는 철학하고 또 연결되겠죠.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돼. 신인문주의, 국가주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포인트는 어디냐면, 시험이 거의 잘 나오는 부분은, 그리스 잘 나옵니다. 그리스. 시험이 나온다면 그리스 잘 나옵니다. 아마 3개 정도 중요도가 될 것 같고, 중세도 후기가 포인트입니다. 후기가 포인트. 그 다음, 근세, 인문주의, 종교개혁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도 하나, 종교개혁도 하나, 실학주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학주의는 아마 3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자연주의 중요합니다. 계몽주의 중요하고 루소의 자연주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신인문 3개씩 주기는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서양교육사가 워낙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이게 하나 있다는 것은 이거 아예 없다는 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쌤들이 볼만한 거 여기서 또 골라봐라. 그러면 그리스, 실학주의, 자연주의, 신인문주의 4군데만 보시면 돼. 4군데.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자, 그리스는 다 알다시피 아테네하고 어떤 거? 스파르타 교육은 딱 우리 지금도 스파르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보면 되고 그리스에서 쌤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반.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탈리아, 로마.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고대에서 이제 중심지가.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는 이 정도에 위치해 있고 이 펠로폰네스 반도라고 그래서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좀 떨어져 있어. 약간의 육지와 연결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농사 중심으로 지중해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사업도 잘 되고 농업이 잘 됐겠죠. 농사 중심이고. 근데 여기는 산악지대가 많아요. 산악지대가. 그러니까 아테네는 상업 중심. 상업 중심, 여기는 농업 중심.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사를 잠깐 설명하면 아테네를 좀 설명해야 된다면 아테네는 일단은 아테네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여기가 굉장히 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거? 우리가 300에서도 나왔어. 페르시아.
지금 이란. 물론 이란은 확실히 축소된 거고 그때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최강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300 같은 거 보면 전쟁하잖아요. 거기서 이기고 기원전 5세기에 이제 새로 뭐가 되겠 여기 중심지가 됩니다. 중심지. 지중해 중심지가 돼서 기원전 5세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많이 나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테네는 이 전기 때는 기원전 5세기 이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냥 미개 했으니까 개인적인 교육이나 이렇게 뭐 동네 좀 모여서 뭐 학교가 있으면 체육강의나 뭐 이런 것들 음악학교 이렇게 했었는데 후기 가면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이제 학교들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한 학교로서 뭐 크게 의미가 없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중심지가 되니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피스트들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뭘 하려고? 돈 벌려고. 근데 이때 그리스는 어떤 것이 상당히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하려면 남들을 뭘 시키는 게 중요해?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웅변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웅변술, 수사, 말하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소피스트들은 주로 웅변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치려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상당히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이 고등교육이 처음으로 이제 고등교육이 나타나게 되겠죠. 확실히 풍부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데 수준은 상당히 정의란 무엇이 이런 거 논하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이 서피스트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지혜로운 지혜를 의미하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들은. 처음에 초기의 교사고 봉급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업료를 받았겠죠. 그래서 웅변술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지식관은 상대적 지식관이에요. 절대적 지식관이 아니라 상대적 지식관. 지식이 무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지중해 근방에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돌아다니 보니까 이 지역은 치마를 입는 게 법칙입니다. 이쪽은 남자가 치마를 안 입어야 됩니다. 뭐 똑같은 게 없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러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웅변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진리가 궤변이라고 이제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자,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효도는 절대선이다. 절대적인 선이다. 그럼 효자하고 불효자하고 분쟁이 있으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게 완전히 확정된 지식이라면, 진리라면 효자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불효가 더 좋을 때도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웅변이 서로 간 논쟁에서 이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 보통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가 진짜 사람만 되면 엄마가 빨리 눈을 감을 건데 언제 사람 될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되면 엄마 돌아가시겠다는 거잖아. 지금 엄마 잘 살아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불효 때문이잖아. 불효가 효보다 더 좋을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들은 여기에다 굉장히 지성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불효해도 된다 그러니까 불효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내가 뭘만 하면 돼. 그걸 내가 합력만 잘 시키면 돼. 논변만 잘하면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소피스트들이 완전히 망쳐놓은 것 같아. 애들이 기강이 안 선단 말이야. 기강이.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상대적 진리를 굉장히 경멸하게 했죠.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관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니까 조금만 이야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진리관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절대적 뭘 찾아야 된다. 진리를 찾아야 되고. 왜 그러면 아테네 청소년들이 타락했냐?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모르니까. 소피스트들이 방금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옳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만 알면 도덕적 행위를 할 건데 지금 그걸 몰라서 그걸 못한다 그래서 지덕 합일설, 옳고 그름을 알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덕 합일설. 그렇죠? 절대적 진리관.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에게서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해상설이라는 게 유명한데, 봅시다. 그 이야기 해봅시다.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인 건 다 알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한자도 썼어, 안 썼어? 공자도 한자도 안 썼어요, 자기가. 글자를. 다 제자들이 옮겨 쓴 거야. 그럼 소크라테스는 글을 저서가 없어요. 다 플라톤이 극작가가 되고 싶어서 플라톤 저서들은 다 극작 형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극작이라는 건 주인공도 있고 등장인물도 있는 거잖아. 등장인물들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다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참 곤혹스러운 게 하나 있어. 플라톤이 썼던 그 책들의 소크라테스가 진짜 자기 플라톤이 회상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써놨는지 아니면 플라톤 지 생각인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자, 어떤 역사적인 사실 말고 사상적으로 문제를 내면 둘이는 동시에 낼 수가 없어요, 시험에는. 동시에 내면 답이 두 개가 되겠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둘이 나와버렸네, 1, 2번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럴 때 아카데미아를 세운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학교를 세운 거잖아. 그런 것만 빼놓고는 뭐 한다? 사상사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답은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메논이라는 책이 있어요. 메논이라는 책. 이 메논이라는 책은 이거 아테네 청소년 물론 정확히 아테네는 아니지만 그 아테네 근방에 살고 있었던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이 정말 이제 여기 메논이라는 책 속에 주인공이 소크라테스하고 메논하고 대화야. 그렇죠? 메논 스승은 당연히 소피스트였겠죠. 그래서 정말 막 지자랑을 많이 해. 다 한 것처럼. 근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쪽쪽 깨버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것을 반박해서 깨버리니까 짜증이 엄청나게. 그래서 메논이 소크라테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아테네 딜레마가 있어요. 아테네 딜레마. 자,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자,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그럼 거의 다 대부분 진리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서 어떤 공부에서 결과물이 있었어. 근데 이 결과물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다시 내가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막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냈어 하나. 어떤 상식이든 뭐든 하나 만들어냈어.
근데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 진리 모르는데. 이게 아테네 딜레마.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 옛날 이야기니까 잘 들어겠지. 옛날 사람들이니까. 기원전 5세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자, 전생에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근데 육체가 죽고 이렇게 이제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 진리들을 다 잊어버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 그러면 사람 머릿속에는 있어 없어? 단지 육체를 갖고 태어남으로 때 잠시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 전생에 있었던 것들을 회상하는 것이다. 전생에 있었던 알고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회상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지 다 그건 자기 안에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 없어. 다 진리는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단지 몰랐을 뿐이죠. 그럼 교사는 어떤 걸 해줘야 돼? 여기 있는 지식을 이쪽으로 끄집어 내줘야 되겠죠.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유도해서 나오도록 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어?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파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은 교육 방법은 뭐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교육 방법은 대화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산파법이라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결국은 뭐 대화법이라든가 또는 산파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불려요. 물론 이것도 또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회자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플라톤 같은 제자가 있는데 또 이소크라테스 이 제자도 있어요. 이 제자는 플라톤과 달리 플라톤은 굉장히 뭘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찾자고 이야기한다면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적 도약. 이 말 좀 어렵죠? 수사학적 도약.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찾자.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수양을 하자는 거야. 그렇죠? 수사학적 도약. 자, 우리가 말을 고운말 쓰면 좋은 말 쓰고 고운 말 쓰고 이렇게 하면 생각도 어떻게 돼요? 건전해지죠. 유혹하고 막 신나는 말 하는데 생각이 건전해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외국은 언어를 이 연설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죠. 오바마도 연설 잘해서 대통령 있는 거잖아. 외국은 연설 못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뭘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웅변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쳤다면 이 사람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고 웅변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학교까지 세워서 수학교라는 학교까지 세워서 아이들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면 아까 소피스트들은 그냥 1:1 과외처럼 그냥 몇 달간 있으면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학적 도야란 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적 도야. 여기는 생각을 통해서 진리를 도달하려고 했었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문법 말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소피스트들과의 이 소크라테스의 교육 사상과 교육 방식과 철학에 대한 비교로서 옳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였지만
여기서부터 틀렸죠? 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에 관계되는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산발적이고 비형식 교육은 소피스트고, 아까 이 소크라테스는 수학교를 세워놓고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죠? 논리적 체계적으로.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이것도 강조되지만 또 요즘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시합니다. 자, 소피스트는 젊은이들에게 수학 기술을 가르쳐 유능한 대중연설가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 소크라테스는 수학의 기술과 함께 이들에게 인간의 정신을 도야하도록, 이걸 수학적 도야라고 그랬죠. 그 다음 소피스트는 출세 유죄의 입신양면 교육 목적을 두었으나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소피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장한 거죠. 자유분방한 소피스트는 법과 권위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주의적 도덕관을 가졌으나 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인간 교육 이념을 확산시켰다. 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덕과 지식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 도덕성 함양을 위해 습관 형성을 강조했다.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습관 형성을 강조한 사람은 조금 내려가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교수 방법으로 대화법과 맞죠? 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를 역설도 맞고. 자, 다음 내용과 관련이 되는 교육사상가는 누가 안 나와 있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 누가 안 나와 있어? 플라톤이 없죠? 이건 읽지 않고도 소크라테스죠. 자, 내용은 대화법에 대한, 삼파술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설명과 가장 밀접한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스스로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하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반문법과 삼파술. 그쵸? 자, 그 다음 5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 핵심 주제는 정의, 즉 올바른 삶입니다. 올바른 삶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의 덕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초기 교육은 음악과 책을 중심으로 하고 후기 교육은 철학 또는 변증법을 강조했다. 그럼 선생님 딱 봐도 플라톤. 자, 플라톤의 교육사상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조금만 보면 플라톤은 조금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 게, 플라톤은 아테네를 더 좋아했겠어? 아니면 스파르타를 더 좋아했겠어? 아테네 귀족 출신. 근데 아테네가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서 아테네하고 네 분이 일어나죠. 스파르타하고. 여기서 져버립니다. 아테네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귀족이었으니까 삼촌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럼 플라톤 입장에서는 왜 아테네가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이렇게 약해졌는지, 문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죠. 그렇죠? 왜 죽습니까? 이제 이랬다고 그래요. 이제 이야기 들으면 아테네 청소년들하고 스파르타 청소년들도 같이,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같이 가르쳤겠죠. 근데 아테네 애들은 싸가지 되게 없었겠죠. 스파르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농업국가였고 유교질서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어울렸대. 그래서 소크라테스 죄 중에 하나가 간첩죄. 누구랑 어울렸으니까? 스파르타 사람하고 어울렸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 선동하는 죄 이런 거 해서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에 썼죠? 무슨 신전이었어? 됐어. 생각이 잘 안 나네. 거기서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살릴까 죽일까 그럴 때 죽이자고 그랬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였어? 민주정치. 그렇죠? 전부 다 물어봤단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누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정치를 되게 싫어합니다. 민주정치 때문에 자기 스승이 저렇게 현명한 스승에게는 뭘 줘야 되는데 애들 깨우치고 애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는데 죽음을 줬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민주정을 정말 싫어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인왕의 정치. 철인왕. 철학자로서 왕이 있었다면 이 소크라테스에게 죽였겠어? 상을 줬겠어? 상을 줬겠죠. 그래서 철인왕의 교육을 주장합니다. 이건 일단 그러면 두 번째 철인왕의 교육을 주장하고 교육은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이 담당한 소피스트들 같이 개인이 담당하니까 말이 많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주의 교육 사상. 그때 당시에 국가주의 교육 사상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플라톤 생각은 이거였어요. 잘 봐봐.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거? 금으로 태어난 사람, 은으로 태어난 사람, 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태어난다. 근데 귀족이라고 그래서 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봐야 된다. 우리가 선발적 교육과. 그래서 선발적 교육관을 시켜서 보통 18세까지는 똑같이 교육하고 19세, 20세 이제 군사교육까지 20세까지 해서 군사, 그다음 체육, 음악 이런 교육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음악이 아닙니다. 시 같은 거 짓는 것도 음악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럼 너는 동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배우고 절제를 배워서 생산업자가 되라.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이게 괜찮네. 이 정도 실력이면 되네. 그러면 10년간 수학을 배워라. 수학, 기하학이라고 보통 하죠. 10년간 수학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30세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용기를 배워서 뭐가 되라? 군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금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지혜를 배워서 물론 45세까지 해서 지혜 45세까지 변증법을 가르쳐서 변증법이라는 건 철학입니다. 철학하는 방법이자 철학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나중에 뭐가 된다? 뭘 배워서? 지혜를 배워서 뭐가 되라? 통치자가 되라. 철인왕이 되라. 그러니까 플라톤은 보편주의 교육이 아니라 엘리트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엘리트 중심 교육. 누구나 다 교육을 다 받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받고 그만두고 궁극적으로는 누굴 위한 교육이었어? 교육을 하는 건 이건 그냥 선별하기 위한 거고 누굴 위한 교육이야? 철인왕을 위한 교육. 통치자를 위한 교육. 엘리트 교육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거 쭉 순서도 알겠고. 그래서 일단 군사, 체육, 음악 이런 교육이고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변증법, 철학 이런 식으로 나가자고 얘기했어. 그 다음 세 번째까지만 봅시다. 남녀 차등 교육이었겠어? 남녀 평등 교육이었겠어? 스파르타는 알다시피 아테네는 달리 스파르타는 남녀가 똑같이 교육을 받죠. 근데 아까 스파르타를 더 동경했다고 그랬잖아. 교육적으로는 스파르타가 훨씬 낫다. 그래서 아테네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는 스파르타 교육을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남녀 평등 교육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니까 5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쉽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것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양 교육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 지방직은 꼭 한 문제는 서양 교육에서 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플라톤은 무슨 학교에서입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카데미아. 아카데미아를 세우죠. 그렇죠? 자기가 아카데미아를 세워서 이제 학교 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규적을 돈도 많으니까 당연히 세워도 되겠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테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위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가 나눠졌죠.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마케도니아 궁정 의사의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학 온 거죠. 어디로? 아카데미로. 근데 워낙 머리가 명석하고 또 잘 알다 보니까 뭐한다. 플라톤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꾸 스승 플라톤이 이야기한 걸 이해를 못합니다. 스승 플라톤은 자꾸 정신이 최고고 이데아고 육체는 무엇에 불과하다. 정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육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종된다. 아니, 정신에 의해서 조종된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의사라.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아파 안 아파? 정신이 아픈데 자꾸 나누어졌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신체를 바탕으로 해서 정신이라는 것도 있겠죠.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 별로 믿진 않았는데 물론 다른 건 뭐 믿었겠죠. 그런데 왜 오랫동안 머물렀냐면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아카데미아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촌놈이 이제 촌쪽에 있었어요. 여기 총장 되면 어때요? 그럴싸하겠잖아요. 기다렸는데 플라톤은 죽을 때 자기 손자에게 줘버립니다. 아카데미아를. 그러니까 경영권을 손자에게.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 쫓겨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쫓겨난 게 아니라 나오겠죠. 자기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상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이상주의자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제 나무나 이런 것들이 플라톤은 다 보이는 건 다 그림자고 플라톤 이 나무의 그 본질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나무에 그러니까 자, 쌤 하나 물어볼게요. 대나무 다움 이게 뭐냐면 플라톤은 그런 것이 핵심이고 지금 여기 있는 대나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나무가 없으면 대나무 다움을 압니까? 에이, 대나무 다움은 대나무의 공통점이네. 그래서 곧다, 내부가 비어있다. 이런 게 대나무 다움이라며. 결국 이 대나무 공통점이죠. 그럼 그 안에도 대나무 다움이 하나하나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걸 실제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을 해봐. 도덕 교육을 플라톤이나 누구는? 소크라테스는 지덕합의서 옳고 그름을 알면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육체도 중요하던데 습관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어렸을 때는 생각할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만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어? 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습관 들이고 그 다음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덕적 습관도 이 지식을 이성적인 도덕적 이성만큼이나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을 육체를 어차피 강조했으니까 육체적인 습관. 이 생각은요, 사실은 이 성리학자들, 우리 동양의 생각도 굉장히 유사했어요. 자, 주자도 소학은 도덕적 실천사라고 그랬죠. 사서, 대학이나 이런 사서들은 이론서죠. 그럼 결국 이 생각한 거죠. 실천해서 습관을 들여야만 이론도 잘 이해하고 도덕적 행위도 잘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역시 주자도 습관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건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다가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그냥 이왕 나온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그리스를 휩쓸어 버립니다. 거의 알죠? 알렉산더 가장 큰 징기스칸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넓은 영역을 정복해 버리죠. 아테네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좀 나쁜 그 전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였어요? 아카데미. 근데 자기 제자가 잠시 이제 아카데미에 있다고 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잘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인가 2년인가 가서 유명하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부르겠잖아. 유명하다고 해서 아주 하버드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불렀겠죠. 자기 다시 뭐 하더라고. 자기 왕자 알렉산더 가르쳐 주라고. 2년인가 하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의원이 뭐였어? 대학교 세우는 거였잖아. 리세움이라는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리세움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뭘 가르치겠어? 여기는 아까 아카데미는 주로 수학이라든가 뭘 가르쳤는데 철학을 가르치지만 여기는 이제 자연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정치학 모든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치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 심리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학문의 아버지가 돼.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 수학과 과학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가 수학은 어떤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순전히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 너 있어. 근데 1 더하기 1이 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어. 물 하나 부으면 하나 되잖아. 1 더하기 1을 2로 하자고 약속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모든 문제를. 그래서 수학은 증명해라요. 푸는 풍량. 수학적으로 푸는 거야. 근데 과학을 증명해라고 그럽니까? 과학은 관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완전히 머리로만, 실제는 없고, 머릿속에서 진리가, 이거 수학적인 것들이 답이 나오죠? 당연히 플라톤은 뭘 강조하겠어? 수학을 강조하겠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 같은 걸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 생활 같은 거, 삶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겠죠. 그래서 정치학이라든가 심리학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아마 다 알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알렉산더가 침공하니까 당연히 아테네를 멸망시켰으니까 아테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왼수겠죠. 네,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돌팔로 맞겠죠. 근데 아테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졌을 때 추방되거나 죽거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를 졌다고 어떻든 죄를 졌다고 하니까 그냥 추방 아니고 뭘 선택했어? 죽음을 선택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쳤어? 이거 뭐 정이 얼마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그래도 6개월 만에 유암으로 죽습니다. 자, 그냥 그건 여담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맥락을 알면 이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상을.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당연히 자기는 플라톤이 맨날 육체하고 그림자라고 하는데 믿겠어? 수술하고 뭐 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거기 아리스토텔레스 교육사정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모든 인간은 장차 실현된 모습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목적론적 세계. 그렇죠. 목적론적 세계관. 모든 것은 어떤 거다?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갖습니다. 목적론적 세계관. 모든 건 어떤 거다? 목적이 있다, 목적.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왜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래요? 공무원 되려고. 왜 공무원 되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왜 행복하려고 해요? 뭐 그딴 소리가 있어.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행복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일 궁극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궁극적인 게 행복이라고 봤어요. 행복.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야. 사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초의 웰빙주의자예요. 웰빙주의자. 자, 생각을 해봐요. 맥락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의사 아들로 태어났어.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최고로 불렸어. 그렇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아테네하고 싸워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지든 말든 자기 상관이 있어 없어. 행복하면 되죠. 더 이상 행복하면 되죠. 네, 이걸 이제 최초의 행복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뭐다? 목적을 위해서 했다. 인간도 그럼 태어나는 목적이 있는 건데 바로 그게 뭐다? 행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료라는 것이 있고 형상이라는 게 있다.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냥 한번 들어만 봐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까. 도토리가 크면 뭐가 돼요? 참나무가 되죠. 그럼 도토리가 그럴 때 진료라 그러고 참나무를 형상이라고 한다. 자, 나무도 어때요? 책상도 궁극적으로 책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나무였었고, 그렇죠? 진료가 형상이 됐다. 또 이 형상이 진료가 되죠. 또 다른 형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목적을 만들어서 일단 이걸 만들려고 목적을 삼았다면 나무는 뭐가 되겠? 진료가 될 거고 이건 뭐가 될까? 형상이 될까? 근데 이거 만들었다가 다시 의자를 만들려고 여기 철제를 이렇게 넣었다. 이 철제가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이게 진료로서 이게 형상이 된 거죠. 이런 계속 목적과 수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게. 그렇죠? 결국은 인간은 어떤 건다고? 이 최종 목적이 행복. 그렇죠? 자,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 바로 나오죠. 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자유교육은 직업을 준비하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행복이 뭐냐? 행복한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행복한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궁극적인 거니까 이제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막 태어날 땐 진료였겠죠.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듯이. 그러면 이제 성장한 형상으로서 인간은 뭐냐면 이성적인 거. 완전히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형상으로서 인간이에요. 그렇죠? 다시요. 도토리가 형상이 뭐였어요? 참나무 되는 거. 인간이 처음에서 이성적입니까? 처음 나오면 아이가 이거 울어야 되나? 배고픈데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철학자가 되고 아주 훌륭한 성인이 됐다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행복한 삶이 이성적인 건데, 그럼 이성은 어떤 거였어요? 이성. 그냥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성은 뭐야?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무시하지 않는 거죠. 저 참 이성적이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거. 이게 이성적인 거죠. 그렇죠? 무지나 무식하다는 말 안 듣는 게 이성적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성적이 되려면 자유교양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유교양교육은 어때? 그냥 실생활을 위해서 이 농사짓는 법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하고 무식하단 말이 안 듣는 교육. 그쵸? 이성적인 것. 이게 바로 그래서 실제로 인간으로서 형상이 되려면 최종적인 형상 또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교육이고 자유교육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 줬죠. 자유교육은 선생님들이 이해를 할 때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TV 드라마 중에서 그 있었잖아요. 유희열이 나오는 거. 유희열이 주인공으로 해서 여행 다니면서 막 했던 거. 뭐 쓸모는 없는데 알쓸신작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살아가는데 쓸모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어때요? 같은 종을 보더라도 옛날에 어떠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식하죠. 우리는 그냥 종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 삶을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행 갈 때 여기서 그 안내원이 여기 모이세요. 그럼 가서 막 모였다가 저기서 5분 후에 모였다가 그 종 보면 종 하나 있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종을 보면서도 저 종은 어떤 자연이 있고 어떻게 들었고 헨리 메세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살아가겠죠. 그 여행하겠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관조적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궁극적인 행복한 삶. 교양이 풍부한 삶. 그러니까 자유교양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실용적인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거. 자, 이해됐어요? 그냥 따로따로 암기해서 외우지 말고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만 연결해서 맥락과 연결해서. 그래서 왜 우리 쌤들이 서양교육사를 모르냐면 서양교육사 맥락을 모르니까 그래요. 한국교육사보다. 한국교육사는 맥락을 전체 알잖아. 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 교육사 배워도 그렇지 하고 이해되죠. 그런데 서양교육사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방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맥락을 이야기해 줬냐면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조금 변형되더라도 맞춰야 되니까. 이해는 될 수 있겠잖아요, 이제. 자,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떠나왔습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교육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정치와 동일하다. 이렇게 봤고, 도덕적 탁월성이란 개인이 가진 내적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 이렇게 봤고, 인간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장차 실현될 모습을 봤죠. 아까 진료와 영상으로 이야기했죠. 반어법과 삼법 이건 누구 거? 그렇죠, 소크라테스. 그렇죠? 반어법과 삼법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한 교수법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강의하는 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이 이렇게 대화법보다는 강의하는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자, 그래서 회상설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08번 로마 우리가 지금 2시간 가까이 하나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단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